황하 유역의 중국인들은 이미 기원전 4000년경부터 마을이나 작은 도시를 이루고 정착 생활을 했지만 내륙 지방에는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고, 유목민들은 물자가 부족해지면 황하유역으로 몰려와 마을을 습격했기 때문에 고대 중국은 평화로운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소국가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펼쳐졌지요. 기원전 1500년경에 상나라가 오랜 전쟁을 끝내고 통일제국을 세웠지만 왕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독자적인 군대를 지니고 있던 지방 영주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1000년이 지나도록 중국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각 지역의 영웅들이 할거하면서 주나라와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게 되지요. 그리고 드디어 기원전 220년경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중국은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은 기원전 221년경 진나라의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시황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자신의 통치력을 넓고 넓은 중국 대륙 전체에 미치게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통일된 진나라는 다시 분열되고 말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시황은 군현제라는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군현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황제가 파견한 관리를 통하여 다스리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국 역사의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중앙집권입니다. 중앙집권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국 대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이 가능하면 통일된 중국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후 중국 역사는 중앙집권이 유지될 때는 통합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분열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는 제국을 통치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황제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란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진이 멸망한 후에는 유방이 초안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기원전 202년 수도를 장안으로 하여 한나라를 건국하였는데요. 유방 역시 제일 급한 문제는 어떻게 중앙집권을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진시황의 통치 방법을 일부 차용한 군국제를 이용하였는데요. 군국제는 수도 장안 일대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그 외에 먼 곳은 제후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위임 통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게 힘있는 지방 세력을 인정하면서 일단 반란을 억제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제후의 권리를 조금씩 빼앗아 중앙집권을 확립해 나가는 통치 방법이지요. 따라서 전하는 그 중앙집권 확립 과정의 역사이며, 그렇게 중앙집권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기원전 141년에 즉위한 무제입니다. 중앙집권으로 국가의 힘이 하나로 응축되자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 결과 언제나 자신들을 침략해왔던 북쪽의 흉노에게 복수하고 실크로드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나라가 제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용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한의 역사인데, 전한 후기에는 외척인 왕씨가 실권을 장악해서 기원 후 8년부터 23년까지 약 15년간 한나라는 정권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정권을 되찾아오게 되는데, 초대 광무제가 즉위하는 기원 후 25년부터 220년까지 이어지는 약 200년간의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후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앙집권이었습니다. 광무제가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방 호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어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 정권을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따라서 후한은 전한의 정책을 차용하면서도 호족의 성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중앙의 통제 없이 호족이 성장하자 지방의 농민 반란 등 문제가 생기면서 후한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방 호족 중 가장 큰 권력을 쥔 인물이 바로 조조이지요. 따라서 이후 한나라는 사실상 붕괴되고 중원을 차지한 조조, 강남의 송권, 사천의 유비, 이렇게 세 명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국이 분열된 것이었죠. 약 220년경부터 시작된 삼국의 대결은 결국 중원을 차지한 위나라가 승리하였고,
승리하였는데 이때부터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581년까지 약 350년 동안 중국은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대분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분열기에 중국이 찢어진 틈을 타 선비족 등 북방의 많은 민족들이 중원으로 내려오면서 한족과 섞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중국은 더 이상 한족만의 국가가 아닌 다민족 국가로 본격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위진남북조의 보다 자세한 역사는 지난 위진남북조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진남북조라는 대분열기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국가는 581년 건국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중원과 강남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만들면서 남북의 경제를 하나로 묶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아울러 무리하게 실행한 고구려 원정 또한 실패하면서 반세기도 이어지지 못한 채 618년 멸망하였습니다. 수나라에 이어 중국을 통치한 국가는 당나라인데요. 당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 영토가 중국 대륙은 물론 중앙아시아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했고 그에 따른 북방 문화와 한족 문화 그리고 서양 문화까지 어우러진 대제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꿈꾸는 1대1로의 모델로 제시되는 국가가 당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이 선비족이었던 것처럼 당나라를 건국한 고조 이연 역시 수나라의 지방관 출신으로 선비족이었는데요. 당나라의 가장 큰 문제도 어떻게 광범위한 영토를 중앙 집권할 수 있는가였는데 그들은 기미 정책을 통해서 정복지를 다스렸습니다. 기미 정책에서 기는 말의 굴레, 미는 소의 곱비라는 뜻으로 말과 소를 묶어둔다 정도의 뜻인데요. 기미 정책은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책임자를 파견하는 대신 해당 지역의 왕을 당나라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통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의제의 정책인 것이지요. 아울러 타국과 접하는 변방 지역에는 최고 사령관인 절도사를 두어서 군사 행정을 담당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 당나라는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수도 장안이 인구 100만에 이르는 국제 도시로서 위용을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미 정책과 절도사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군국제에서 지방 제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통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지방 세력을 인정하더라도 이후에 국가가 안정되면 그 권리를 빼앗아 중앙 집권을 확보해야 했지만 당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꾸로 지방 세력인 절도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중앙 권력이 약해짐에 따라 결국 하동절도사 안록산의 난이 발생하며 그 권위가 추락하였고 황소의 난을 계기로 멸망하였습니다. 당나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당나라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당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은 절도사들이 세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서 서로 패권 경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중국 역사의 마지막 분열기로 907년부터 약 70여 년간 이어진 5대 10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기를 마무리하고 중국을 재통일한 나라가 960년에 건국된 송나라이지요. 호주의 장군 출신인 조광윤이 건국한 송나라는 우리에게 문치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치주의라는 말은 지방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문관을 우대하는 통치체제로 그 결과 송대에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새로운 계급, 이른바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를 통해 문신 관료로 선발되어 송나라의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지요. 하지만 문치주의로 인하여 군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북쪽의 거란족과 여진족에게 세패를 바치며 굴욕적인 왕조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송나라는 1127년 여진족의 금나라가 일으킨 정강의 변을 겪으면서 수도를 남쪽의 이만, 즉 지금의 항저우로 바꾸었는데 이때부터의 송나라는 이전 왕조와 구별하기 위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강의 변 이전의 송나라는 북송이 되지요. 북송을 멸한 금나라는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몽골 추원에서 새롭게 반응한 몽골에 의해서 1234년 멸망하였으며 남송 역시 1279년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몽골은 중국이 아닌 만리장성 북쪽에서 시작된 국가입니다. 1206년 몽골 추원을 통일하고 칸으로 추대된 칭기스칸은 몽골의 뛰어난 기마병을 중심으로 금나라와 서하를 공격하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하여 지배 영역을 넓히며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칭기스칸 사후의 몽골 제국은 울루스 또는 칸국이라 부르는 지방 정권으로 분열되었는데 제5대 데칸 쿠빌라이가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키고
폐쇄시키면서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원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원나라는 관료제와 주연제 등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통치하였지만 몽골인 제일주의에 따라 몽골인을 우대하고 중국의 한인과 남인은 차별하였습니다. 이후 원나라는 14세기를 강타한 흑사병의 영향과 그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부과한 과도한 세금, 집회 난발을 통한 물가 상승 등으로 민중의 불만이 증폭되었는데요. 결국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여 쇠망의 길에 들어섰고 남경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에 의해 대도를 빼앗기면서 몽골 초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중국 대륙은 다시 한족의 차지가 되었는데 명나라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중앙집권이었습니다. 따라서 태조 주원장은 개국공신들을 모조리 숙청하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반란을 예방하였는데요. 문제는 주원장 사후에 새로운 황제로 추대된 그의 손자 주윤문을 지켜줄 신하들이 숙청으로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황제는 황위를 지킬 수 없었고 결국 번왕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연왕 주체에 의해서 정난의 변이 발생하면서 1402년 영락제가 즉위하였습니다. 영락제는 여러 번왕들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면서 황제를 꺾고 즉위하였기 때문에 단숨에 중앙집권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중국을 통일한 영락제는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었고 5차례나 북벌을 통해 몽골을 정벌하면서 명나라를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명나라의 주도 세력인 한족은 이전 왕조인 몽골의 원나라 시기에 무시받았던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복수하기 위하여 북쪽과의 교역을 철저히 금지시켰는데요. 문제는 몽골을 비롯한 만리장성 북쪽의 민족들은 남쪽의 식량과 약초, 생활물품 등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에 도움 없이 버티는 것이 한계에 이르면 결국 목숨을 걸고 남하하여 장성 이남의 물자를 약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락제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강력한 군사력에 굴복하여 북방 민족들은 장성 이남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영락제가 죽고 명나라가 중기에 이르자 북쪽의 여러 민족들은 점차 남하하여 중국의 물자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남쪽 해안에서도 일본 왜구의 약탈이 줄기차게 발생하였지요. 이를 합쳐서 북로남해라 하는데 이렇게 명나라 중기는 북로남해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명나라는 서서히 북쪽과 남쪽에서 교역을 허가하게 되지요. 북로남해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북로남해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기를 북로남해의 시기라 한다면 명말기는 만력 3대정을 기억하면 됩니다. 만력 3대정이란 1572년 10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제14대 황제 만력제 시기에 발생한 영하지역, 임진왜란, 파주지역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내용 역시 만력제 편에 담아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나라가 만력 3대정으로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며 혼란한 틈을 타서 1616년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이후 중원 진출을 꾀하였는데요. 명나라와 후금이 사리오 전투 등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서안에서 이자성이 황제를 칭하며 베이징으로 진격하여 1644년 숭정제가 죽으면서 명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청나라의 역사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보면 초기는 누르하치부터 홍타이지에 이어 순치제에 이르기까지 청나라가 북경을 차지하는 과정을 담은 17세기의 역사이고 중기는 제4대 황제 강희제부터 웅정제에 이어 제6대 황제인 걸륭제 시기까지 영토를 넓힌 17세기 후반, 18세기까지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기는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무너지는 19, 20세기의 굴욕적인 역사인데요.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력 3대정을 겪으며 명나라가 쇠퇴하는 사이 만주에서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하하였습니다. 그는 1620년 사리오 전투에서 승리하며 중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이후 후금의 공격을 거의 이순신급으로 홀로 막아낸 명나라의 명장 원숭안에 막히면서 중원 진출에 실패하였죠. 원숭아는 누르하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이후 청나라를 건국하는 홍타이지까지 모두 막아내며 홀로 외롭게 명나라를 지킨 충신이었지만 홍타이지의 이간책과 그의 동조한 간신들에게 속은 숭정제가 1630년 원숭안을 처형하면서 명나라는 청의 공격을 막아낼 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죠. 한편 명나라와 청나라가 북쪽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사이
서안에서 세력을 키운 이자성이 대순이라는 나라를 선포한 후 1644년 북경으로 진격하여 함락함에 따라 명나라가 멸망하였는데, 이후 청나라가 곧장 남하하여 이자성 반군을 무찌르며 북경을 탈환하였고, 이제 청나라는 중국 대륙을 통치할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청나라 초기의 역사이죠. 그리고 홍타이지에 이은 제3대 황제 순치제가 1661년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제4대 강희제부터 5대 옹정제에 이어 제6대 걸륭제까지 17, 18세기가 강건성세라 하여 청나라 중기의 역사인데요. 이때가 바로 청나라의 전성기입니다. 강희제는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던 대만을 탈환하고 아무르강까지 진출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내며 북쪽의 국경을 획정하면서 영토를 넓힌 황제이며, 강희제의 사남인 제5대 옹정제는 재위기간이 약 13년으로 길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를 넓힌 황제는 아니었지만 기존의 적폐를 해결하면서 아들인 걸륭제가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황제입니다. 그리고 제6대 황제인 걸륭제는 이른바 무공십전으로 청나라의 서쪽 영토를 극적으로 넓힌 황제이죠.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모두 그 업적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7, 18세기의 전성기를 보낸 청나라는 19세기 중반 영국과 벌어진 제1차 아편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편전쟁은 1839년 제8대 황제 도강제가 광동성 일대에서 급속히 퍼진 아편 밀매를 엄금하면서 벌어진 영국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한 전쟁을 제1차 아편전쟁이라 하고, 전쟁 결과 청나라는 패배하여 불평등 조약인 남경조약을 맺고 영국에게 동남 해안의 주요 항구들을 통상항구로 개방하게 되지요. 중국 남부의 주요 항구를 장악함으로써 서양 열강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는데, 동남 해안을 강제 개항함에 따라 기대했던 무역 이익이 영국의 계산에 미치지 못하자 영국은 자국 상선인 에로오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이번에는 북경조약을 맺고 수도 북경을 빼앗기게 됩니다. 제1, 2차 아편전쟁의 내용 역시 지난 아편전쟁 편에 비교적 상세히 담아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 2차 아편전쟁 사이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청나라의 연이은 실정에 불만이 쌓인 민중들이 청나라를 없애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펼친 개혁운동을 말하죠. 하지만 태평천국 운동은 운동이라기보다는 19세기 중반 중국 동남지방을 지배한 사실상의 국가였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역시 자세한 사항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두 차례의 아편전쟁과 그에 따른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으로 회생불능에 빠진 청나라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서양식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의 핵심은 중체서용으로 중국의 전통과 체제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 특히 군수산업을 받아들여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였죠. 양무운동은 제2차 아편전쟁 후인 1861년 시작된 후로 약 30년간 꾸준히 이어지면서 강력한 북양 함대를 구축하는 등 청나라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확인한 것이 바로 1894년 발생한 청일전쟁이지요. 하지만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함에 따라 청나라는 사실상 회복불능에 빠졌고, 이후 변법자강 운동이나 의화단 운동 등 여러 방면의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실패하면서 결국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신해혁명은 청나라가 서양 열강과 일본에게 계속해서 굴욕적인 관계를 이어가자 1911년 후베이성 우한을 필두로 한 각 성이 독립을 선언한 혁명을 말하는데요. 혁명의 결과 임시총통 손문이 공화국을 세우는 조건으로 총통 자리를 양보하여 북양군벌 원세계가 총통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는 1912년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그 역사를 마감하게 되지요. 청나라가 무너진 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될 때까지 약 40년간 중국의 역사는 북양군벌 원세계를 비롯한 각 지방의 군벌 세력, 그리고 장개석으로 대표되는 국민당 세력, 마지막으로 모택동의 공산당까지 이렇게 세 세력 간 각축의 역사라 보시면 됩니다. 공화국을 세우는 조건으로 손문으로부터 총통 자리를 양보받은 원세계는 총통이 되자 입장을 바꾸어 자신이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각 지방의 군벌들 역시 독자 세력을 갖출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손문은 혼재하는 군벌을 타파하고 서양 열강에 맞서는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학생,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된 국민당을 설립하여 대항하게 되지요. 아울러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목도한 천두슈, 리다자오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을 건설하여 역시 군벌과 서양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세력 중에서 결국 승리한 것이 바로 모택동이 이어받은 공산당인 것이지요. 따라서 1949년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바로 한국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중국은 자본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한 후 자국까지 침략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이 끝나자 중국은 드디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힘쓰게 됩니다.